우리 집의 가정 환경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 매우 심한 아동학대를 받으며 자라왔다. 그 때문이었을까? 나의 인격 형성에도 상당히 괴상하게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게 되며 자라게 된다. 내가 초등학생 때였다. 개미들이 땅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걸 지켜봤다. 나는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 개미를 한 마리씩 머리를 잘랐다. 머리 없이 꿈틀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진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뭔가 짜릿하면서 기분이 좋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수십 마리의 개미를 그렇게 목을 잘라 죽였다. 때는 중학생 때였다. 우리 동네에 양계장이 있었는데 나는 몰래 양계장으로 들어가서 준비한 부엌칼로 닭목을 잡고 내리쳤다. 목 없는 닭 몸통이 피를 뿌리면서 푸드덕거리며 발광을 하더니 이내 쓰러진다.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쾌감이 느껴지고 내 몸에도 피가 튀었지만 붉은 피를 보니 더 희열이 느껴진다. 닭들이 도망다녀 몇 마리밖에 닭목을 자르지 못했지만 정말 짜릿한 경험이었다. 나중에 그 양계장에서는 닭들이 죽었다며 애꿎은 개들과 쪽제비들만 의심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쾌감과 희열을 느끼며 고등학생이 되었다. 허름한 시골집인 우리 집 마당에는 도둑고양이들이 자주 오곤 한다. 나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먹지도 않고 나를 경계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점점 나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한다. 이제 손으로 만져도 될 만한 사이가 되었고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흥분이 되기 시작한다. 나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캔 하나를 따서 밥 주는 곳에 놓아두었다. 잠시 후 고양이가 와서 캔을 먹기 시작한다. 나는 몰래 가지고 온 도끼로 밥 먹고 있는 고양이 목을 그대로 내리찍었다. 머리와 분리된 몸통이 몇 번 움직이더니 이내 경련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잠시 후 이내 잠잠해진다. 신기하게도 잘려진 머리의 고양이 눈이 아직도 움직이는 듯하다. 나는 매우 즐거워하며 가만히 다가가 고양이 눈을 마주 보았다. 뭐가 그리 억울한지 원망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러한 모습이 괘씸해 보여 나는 고양이 머리를 다시 한번 도끼로 내려 찍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내 눈에는 붉은 비가 내리듯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러다 군대를 가야 돼야 했고, 그렇게 나는 성인이 되어 얌전히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하게 됐다. 정말이지 군에 있을 때만큼은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동네에 처음 보는 소축사가 생겼고 그것들에 흥미가 생겨 나는 소축사로 향했다. 이 망할 놈의 소들이 처음 보는 나를 보고 막 울어대서 그날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숨어서 지켜보니 역시 주인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축사를 살피러 나왔다. 나는 어떻게 들어갈지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해냈다. 나는 축사 옆에 있는 주인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칼로 집안에 있던 사람 3명을 모두 찔러 죽였다. 그런데 동물을 죽였을 때보다 그 쾌감과 흥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나는 여태까지 왜 사람을 죽일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었다. 정말이지 이렇게 짜릿하고
황홀한 느낌은 처음이다. 나는 그때부터 인적 드문 집들을 골라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목을 잘라 꿈틀거리는 모습을 감상하며 살인을 즐겼다. 그러한 엄청난 자극과 쾌감은 나를 더 이상은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불행하게도 나에게 재앙이 닥치며 마침내 경찰에 붙잡혀버리고 말았다. 나에게는 사형이 내려졌고 나는 형을 기다리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감옥에서 신앙을 접하게 됐고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며 회개를 하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는 자칭 모범수로 불리우며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에서는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아,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죽였던 사람 중에 힘 있는 집안에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 사람이 힘을 써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나의 사형을 집행한 거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교수대에 올랐고 얼굴에 두건을 씌운 다음 목을 밧줄로 걸었다. 그리고 이내 발밑이 허전해지고 나는 밑으로 떨어지면서 밧줄이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나는 엄청난 고통 속에 발버둥을 치며 괴로워하면서 그때서야 몰랐던 큰 깨달음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단번에 목을 쳐 죽이지 말고 목줄라서 서서히 죽는 모습을 지켜볼걸. 이 이야기는 친구의 어머님이 겪은 기묘하고 미스테리한 일이야.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이유 없이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어. 증상은 심한 몸살 감기 같은 것이었는데 낮엔 그럭저럭 기운 없이 다닐 수 있었지만 밤만 되면 열이 39도까지 오르면서 온몸이 아프셔서 끙끙 앓으실 정도였다고 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도 몸살 감기나 독감도 아니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할 뿐이었대. 결국 며칠을 이유 없이 앓기만 하자 동네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여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떤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대. 그 할머니는 어느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전화로 이야기만 듣고도 점이라든가 어떤 풀이 같은 것도 해주시는데 아주 용하게 잘 본다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대. 이웃과 아줌마들은 그 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갔네. 그걸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라고 하시면서 쇠붙이로 만들어졌고 둥근 데다가 길다랗게 삐죽한 것이 나온 모양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더래. 아줌마들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바로 전달해 드렸고 어머니께 최근에 산 물건 중에 그런 게 있었나 라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문득 조그만 주전자가 생각이 나셨다고 해. 그 주전자는 보험 아줌마가 사은품으로 들고 온 것이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니냐고 할머니께 이야기했더니 그 주전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래. 그래서 다시 친구의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런 물건이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 하시다가 문득 며칠 전에 설거지할 때 반짝이는 숟가락 하나를 본 기억이 나셨다고 해. 다른 수저들은 꽤 오래 사용하던 것이라서 약간은 다른 듯한 둔탁한 광택이 나는데 그중 숟가락 하나가 유독 반짝거려서 저 수저만 참 이상하게도 반짝거리네 했던 기억이 떠오르셨대. 그래서 그 용하다는 할머니께 혹시 그 수저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시더래. 할머니는
아주머니들에게 수저를 그냥 버리면 소용없다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정해준 날짜에 자정이 넘기 전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아래에 한지를 깔고 새로 한 밭과 나물 3가지를 해서 한지 위에 놓고 뒤돌아서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뒤로 던지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산을 내려오라는 것이었어. 막상 그 수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자세히 못 들었지만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오신 다음 날부터 어머니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 해. 그 수저의 출처를 알아보니 친구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시기 얼마 전에 친구의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는 날 수속을 밟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시던 어머니가 잠깐 외할머니 짐을 봤더니 짐 안에 병원에서 지급한 슬리퍼나 수저 등등 비품이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뭐 때문에 챙기냐며 숟가락 같은 일회용이 아니라서 괜히 기분 나쁘다며 짐에서 빼놓으셨는데, 멀쩡한 물건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냥 버리지 못하시는 외할머니 성격상 숟가락을 또 버리지 않고 그냥 들고 오셨던 거래. 뒷이야기로는 아마도 그 수저를 이전에 쓰셨던 분께서 돌아가셨고 그 분의 령이 숟가락에 붙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절대 남이 쓰던 물건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비가 붙고 그로 인해 큰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들도 빈번하게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몇 년 전의 일이다. 어느 날 검찰에서 검시 요청이 와서 검안을 나갔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에 검안 요청은 내키지 않는 일이다. 아무리 내가 칼을 드는 외과 의사지만 그래도 한밤중에 누군가의 시신을 살피고 만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어차피 소임을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혹시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기 위로라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내키는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가끔 사망한 지 한 달도 넘은 시신을 감회장한 묘소에 가서 부검을 하거나 혹은 어딘가에 방치되었던 오래된 시신을 살펴야 하는 날에는 최소 일주일은 음식을 제대로 넘기기 어려울 만큼 힘들 때도 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에도 연락하는 폼이 심상치 않았다. 검안실에 도착하니 담당 경찰관과 검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그분들이 잔뜩 찌푸린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임이 틀림없었다. 내가 도착해서 담당 형사 2분과 검사 1분, 그리고 부검을 도와줄 아저씨 1분, 사진을 담당하는 분 1분, 대개 이렇게 도와 6명이 한 팀이 돼서 부검실로 들어섰다. 부검실 테이블 위에는 검은색 비닐팩에 담겨진 시신이 얹혀 있었고, 관리인 아저씨가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는 얼굴 형체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여자로 보이는 시신이 한 구 들어있었다. 사실 돌아가신 분의 몸은 겉으로는 성별이나 나이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멀리서 얼핏 보기에도 참혹한 모습이라 내심 주춤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서둘러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편해지는 것이다. 마음을 다잡아먹고 수술용 장갑을 손에 낀 채로 그렇게 테이블에 다가섰다.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망자의 얼굴을 비롯한 두경부의 손상을 살피고 몸을 살피는 것이 순서인데, 예의 순서대로 시진하려던 내 눈에 들어온 끔찍한 장면들은 나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했다.
나름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검팀들의 입에서도 낮은 신음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돌아가신 분은 윗입술이 코에서부터 길이 방향으로 찢어져 있고 양 관자놀이의 뼈가 골절이 되어 있었으며 가슴과 등, 배, 다리와 심지어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다른 곳까지 무려 30군데가 넘게 칼에 찔린 자상으로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었다. 부검 소리에 외상흔을 기록하는 내 손이 덜덜 떨렸고 등과 배, 가슴에 칼이 파고들었던 흔적들을 확인하면서 상처의 길이, 깊이, 모양을 기록해야 하는 내 자신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일일이 상처에 푸르브를 넣어 깊이를 확인하고 출자로 길이를 재고 다시 상처의 모양으로 흉기의 형태를 짐작해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준다면 1초라도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망자의 한 맺힌 시신은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어 시간을 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인간의 야수성에 치를 떨었지만 그날 정말 평생에 다시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경험을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하게 된 것이다. 부검 결과는 무려 9군데의 골절상과 30여 군데의 자상, 그리고 목의 교상과 전신 타박상. 놀라운 것은 익사였다. 이것은 사람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구타를 하고 칼로 찌르고 그것도 모자라 그나마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순간에 강물에 던져버린 것을 의미한다. 망자는 인근 하천의 하류에서 3일 만에 발견된 분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전 그때 내가 있던 도시에 지역 방송에서는 어떤 여자분의 실종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은행에 근무하시던 젊은 애기 엄마가 밤길의 간선 도로변에 시동이 걸린 차만 남겨두고 실종되었는데 차 안에는 2살배기 어린 애기만 남겨져 있었다고 했다. 평소에 건실하고 모범적이던 애기 엄마가 그것도 애기를 차 안에 남겨두고 시동을 걸어둔 채로 차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날 지역 방송에 아이 엄마의 얼굴을 담은 사진이 방송되고 각 관공서나 아파트에는 전단이 만들어져 붙여졌다. 나 역시도 그때 방송을 보면서 참 곱게 생긴 사람이 왜 실종되었을까? 나쁜 일만 아니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내가 부검한 망자가 바로 그 아이 엄마의 시신이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왕복 2차선 도로를 천천히 지나갔다. 옆자리에 아기를 태우고 빨리 달릴 엄마도 없겠지만 원래 그 도로는 시장변에 있어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다. 그런데 뒷차가 느닷없이 클락션을 빵빵 울려댔다. 앞차가 느리게 간다는 것이다. 애기 엄마는 조금 속도를 내보았지만 주변의 적치물들로 인해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혼잡 구간을 벗어나는데 뒷차가 쌍라이트를 켜면서 클락션을 울려댔다. 어쩔 수 없었다. 옆자리의 애기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도로를 빠져나와 우회전하면서 간선도로로 막 접어드는 순간 뒷차에 탔던 20살, 21살의 젊은 아이들이 추월해서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운전석 문을 열고 아이 엄마를 끌어내렸다. 옆자리의 아기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엄마와 험악한 표정으로 고함을 질러대는 아저씨들을 쳐다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는 그렇게 아기를 두고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졌다. 그리고 그들의 차로 끌려갔고 그 악마들은 아이 엄마를 싣고 강변으로 향했다. 그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 주변에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다. 도로변의 가게들은 꼼장어를 구워내는 연기가 차욱했고 시장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그리 드물지 않은 곳이었으며 시간 역시 그리 늦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 누군가는 2대의 차에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1대의 차에서 여자가 끌려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그 차에 사람이 실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아이 엄마를 끌고 간 차를 보았다고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 아이 엄마는 그냥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아기를 남겨두고 실종된 상황으로 남겨진 것이다. 두 악마들은 차 안에서 아이 엄마를 폭행했다. 얼마나 사람을 때렸으면 안면골이 전부 골절이 되어 있었고 갈비뼈와 팔뼈까지 골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은 아이 엄마를 인적이 없는 강가로 데려가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온몸을 잔인하게 칼로 난도질했다. 그것도 무려 30여 군데를 말이다. 그들은 아이 엄마에게 어떤 원한도 없었다. 그녀의 집안과 그들의 집안이 아무런 원수를 진 일도, 아이 엄마가 그들에게 도둑질을 한 것도 없었다. 말 그대로 죄 없는 여자였을 뿐이다. 단지 아이 엄마가 탄 차가 그들이 탄 차보다 늦게 달렸다는 이유로 그 악마들은 아이에게 엄마를 앗아갔고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가혹하게 짓밟았다. 나는 그녀의 죽음과 이틀 후에 붙잡힌 악마들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점퍼를 뒤집어 쓴 채로 그냥 화가 치밀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 그래도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그날 그녀가 끌려가던 날 길가에서 목격한 단 한 사람이라도 빨리 경찰에 연락을 했더라면 혹시라도 아이 엄마와 아이의 운명은 달라졌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 점퍼를 뒤집어 쓰고 뻔뻔한 소리를 내뱉는 저 악마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그 분노를 다스리기가 힘겹게 느껴진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방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평범하고 좋은 집을 얻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기운이 나쁘거나 사고가 있었던 집을 모르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면 정말이지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고가 있었던 집을 이사가며 벌어졌던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는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하죠. 때는 2002년 춘3월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다. 나는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신림동으로 이사를 하려 복덕방을 찾았다. 조금 쌀쌀한 듯 했지만 봄 내음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던 그때 복덕방 주인 아주머니가 어느 2층에 있는 15평짜리 빌라를 보여줬었을 때 난 모든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뜻 계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시길래? 건물도 새 거고 위치도 좋고 이 많은 가격에 절대로 못 얻는 집인데.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내 머릿속에 맴돌던 느낌을 말했다. 집 분위기가 너무 삐딱해요. 복덕방 아주머니는 그때 엄청 웃으셨고 주인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깎아줄 테니 당장 계약을 하자고 했다. 집주인이 오셔서 선뜻 보증금을 1,000만 원이나 깎아주셨고 월세도 10만 원을 깎아주셨다. 나는 너무 좋은 조건에 뭔가 그 집이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날 이사를 왔다. 이사한 날 옆집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이야기를 건넸다. 어머머, 드디어 집이 나갔네. 1년 동안이나 비어 있었는데 역시 주인은 따로 있는가 봐.
나는 그때 그냥 아주머니가 좋은 말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했다. 집은 유형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집을 처음 봤을 때와 같이 뭔가가 삐딱하다고 느끼는 데에 있었다. 집은 2층에 있었고 집은 3면이 커다란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집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유리로 만든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집 밖은 자동차의 소음으로 매우 시끄러웠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고요해서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내가 숨을 쉬는 게 불편하기까지 했다. 집은 큰 방 1개와 작은 방 1개,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이 있었는데 거실과 작은 방은 커다란 유리로 된 미닫이 문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사한 뒤 한 달쯤 됐을까? 나는 공부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침실인 큰 방으로 가기가 귀찮아 그냥 작은 방에서 이불을 펴고 누웠고 곧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나의 목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느낌에 나는 어렴풋이 잠이 깨었고 에이씨 이게 뭐야 이불 젖기 전에 큰 방으로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잠이 깨지 않아 계속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물이 얼굴에까지 떨어지는 거였다. 나는 투덜대며 얼굴에 물을 닦아내기 위해 손을 얼굴로 가져갔는데 약간은 비릿하고 끈적하고 따뜻한 느낌의 액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머리칼이 서는 느낌이 나며 전등 스위치를 누르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순간 내 손을 보았다. 놀랍게도 내 손과 면티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며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공포는 현실로 다가왔고 나의 입은 꾹 다물어진 채 열리지 않았고 온몸이 굳어버려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사람이 이렇게도 죽는구나 싶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누가 나를 데려가는지 얼굴이나 보자 하고는 용기를 내서 천장을 바라봤다. 아마 나의 뇌리 속에 그 영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핏발이 선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얼굴이 창백한 20대 초반의 여자가 형광등에 기묘하게 붙어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기묘하다는 걸 어떻게 묘사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몸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지만 팔, 다리가 서너바디가 있는 것처럼 뒤틀려져 있다고 해야 할까? 눈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저 이상한 물체를 잠시 보고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을 했고 나는 그대로 황천길로 접어든 줄 알았다. 그 다음날 잠에서 깨니 피는 어디에도 없었고 천장에 여자도 없었다. 나는 휴, 다행이다. 가위에 눌린 거였구나 하며 가슴을 스르르내렸지만 너무도 선명한 기억에 꿈치고는 현실적이었다고만 생각했다. 그 뒤 내가 그 집을 도망치듯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은 내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데 집 주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니 경찰들이 사람이 죽었다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 방에 그 천장에 붙어있는 여자가 목을 메고 자살한 모습이었다.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악몽을 꾸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졸업한 학교에서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도 받았지만 너무나 건강하다는 결과였다. 그래서 그냥 꿈의 존재는 무시하기로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안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작은 방이 열려진 문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거였다. 나는 도둑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내가 몸이 너무 허해서 옛날에도 헛것이 보이는구나. 나는 그날로 한약을 지어 먹었다. 그러고 얼마 후 나는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다. 작은 방에는 내 책상과 듀오백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가 회전식이라 내가 공부를 하다가 일어날 때 의자를 돌려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는 습관이 있어서 의자는 항상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방 방문은 항상 열어놓고 살았다. 그날 대낮에 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큰 방 쪽으로 걸어가다가 내 의자에 앉아있는 그 여자애를 정면으로 보고야 말았다. 마치 시체를 의자에 앉혀놓은 듯 축 늘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팔을 팔걸이에 걸치고 그 여자는 그렇게 앉아있었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게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나는 모른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내 머릿속에 스친 생각들은 내가 전에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었구나. 이 집이 처음부터 이상하게 느껴진 게 저 여자애 때문이었구나. 그 뒤로 나는 내 의자만 보면 소름이 끼쳤고 그 의자를 결국 친구에게 줘버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안에 의자를 들여놓지 않고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하고야 말았다. 이사를 가는 날 주인 아저씨께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았지만 아저씨는 내가 이사 오기 몇 달 전에 그 집을 사 이사를 와서 자기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눈치를 보는 것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아저씨에게 계속 해묻는 걸 실례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 그때 기묘하게 뒤틀려서 흔들거리는 형광등에 붙은 그 장면. 지금도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나 강, 저수지 같은 곳에서 당연하겠지만 낚시를 그런 곳들에서 주로 하게 되죠. 하지만 낚시를 하다 보면 별별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상황들과 무서운 일들을 겪고는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저 극초공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은 진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하시는데 그 때문에 여름방학 때마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계시는 진도로 가야 했습니다. 언젠가의 여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도 진도로 내려가는데 마침 큰아버지도 오셨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를 같이 할 사람이 생겨서 무척이나 기뻐하셨고 두 분이서 매일같이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점심을 먹고 큰아버지와 낚시 도구를 챙겨 밖으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못 나가게 하셨습니다. 선이 애비야, 오늘따라 느낌이 안 좋다. 불길하니 가지 마라. 허나 낚시하는 재미에 계속 빠지신 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큰아버지와 함께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하시다 보니 조금 질리셨는지 더 좋은 자리를 찾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처음 가보는 자갈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걸어가는데 발길에 차이는 소리치곤 너무 큰 짤그락 짤그락 하는 소리가 아버지와 큰아버지 뒤에서 계속 났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 자갈밭에는 두 분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원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셨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별일 아니거니 하고 계속 자리를 찾아 자갈밭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꽤 좋은 낚시터를 발견하신 두 분은 바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월척이 많이 잡혔고 신이 난 두 분은 계속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담아놓은 커다란 깡통도 계속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고기가 쏟아졌습니다. 큰아버지께서 깡통 위에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는데도 계속 쏟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신 큰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고집을 부리시며 계속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큰아버지는 극단의 선택으로 미끼통을 바다에 힘껏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때 바다의 저쪽 멀리 떨어진 곳에서 뭔가 검은 것이 둥둥 떠내렸습니다. 그리고 하고 기이하게 애기가 우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혼비백산한 두 분은 낚싯대고 뭐고 다 집어던지시고 집으로 주랭랑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 가족들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해주셨는데 문득 할머니께서 아침에 만류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도와 제주도는 멀지 않고 2년 전쯤 마을에 죽은 해녀가 해류를 타고 떠내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죽은 해녀의 한쪽 다리를 잘라다가 잘게 갈아 깡통에 넣어 부적을 만들면 액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닷물에 퉁퉁 불어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당시 마을 사람 5분이서 잘라 부적으로 만들었고 4분은 몸에 지니고 1분은 자기 집 대문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몸에 지녔던 4명은 죽어있고 대문 앞에 놓아둔 1명은 미쳐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불길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당장 다리 잘린 해녀의 시체를 바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딱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한 낚시꾼이 해녀를 버린 곳에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고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가 바로 오늘이었고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갔었던 자갈밭 앞바다가 그 해녀를 버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무섭기보단 측은히 여기신 아버지는 목발 하나를 가져다가 그 자갈밭으로 다시 가서 불태웠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목발을 태울 때 나는 연기가 계속 아버지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리 피해도 따라오고 저리 피해도 따라오고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바다 쪽으로 다 탈 때까지 계속 흘러갔고 그 뒤로는 그런 실종사고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 썩는 냄새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굉장히 불쾌하기 마련인데요. 송장 썩는 냄새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 극초공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나는 대구 수성구 상동에 살고 있고 지금이야 수성구도 이 건물 저 건물이 많이 들어섰지만은 2004년 당시에는 노인들이 군데군데 모여 사는 곳이 무척 많았다. 뭐 안 그런 곳이 대구에 몇이나 되겠냐마는 말이다. 이웃이 죽던지 말던지 관심 없는 나도 문제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했던 거지. 서로가 관심 없다는 게. 아무튼 바로 아래층에서 독거노인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는 것인데 당시가 1월이었어. 그나마 여름이 아니라 다행이었던 건지 불행이었던 건지. 원래 이 노인네가 당뇨가 있어서 집 밖으로 잘 못 나오던 사람이라고 엄마한테 들었어. 가끔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여름에 그 할매집 음식 상한다고 바주로 들리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뜸해지고 나서 12월에 합병증으로 죽은 것이었어. 그러나 사인은 당뇨가 아니라 신부전증이었다고 그래. 더 큰 문제는 12월에 죽어서 한 달을 넘게 방에서 푹 썩은 게 아니라 전기장판을 틀고 죽었다고 해. 그런데도 빌라 내에선 꾸리꾸리하고 역겨운 시체 냄새는 정말 전혀 나지 않았다고 해. 한창 추울 겨울이라서 냄새가 퍼지지 않았던 거지. 1월 10일쯤인가 어느 날 그 노인 바로 옆집 이웃 아저씨가 괜한 오지랖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옆집 할매 전기요금 1월 청구서를 우체통에서 뜯어보게 됐어. 평소 10,000원 조금 넘게 전기를 쓰는 할매가 30만 원이나 쓸 일이 없어서 그래도 같은 이웃이니까 말씀드리러 점심때 문 두들겨 냄새가 이상하다 싶어서 119 부르고 그리고 그 역겨운 시체 냄새가 확 들이닥친 거지. 보통 갑자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전력원에서 누진 주의 확인해주러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그딴 것도 없었다고 해. 그렇게 나 퇴근하고 집 도착했을 때가 저녁 8시 40분이 좀 넘어서였었는데 오후에 이미 시신 다 정리하고 경찰들 2명은 아직도 현장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기자들 사진 찍고 난 집 앞에 많은 차들 보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빌라 현관 유리 문 앞까지 접근하자마자 이거 차 뗐구나, 이거 사람 죽었구나 싶더라. 내 평생 살다 그런 이상하고 기묘한 냄새는 처음이었지. 전기장판 온도 이 정도 틀고 죽은 사람이 한 달을 넘게 안방에서 푹푹 썩어가지고 냄새 대방출. 아직도 생각하면 머리가 정말 띵해. 차라리 여름이었으면 바로 냄새 때문에 초기에 수습을 했을 텐데 뭐 거의 뼈만 봐서 사람이지. 시체색은 갈색, 검은색으로 타버리고 냄새는 개쩔고 집값은 폭락하고 전문 청소 업체에서 근 시비를 증기 쉐이고 숯불 피우고 화학 처리하고 있더라. 요즘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습하고 꿉꿉한데 현관문 따고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 그때 그 썩은 악취가 뚜렷하게 나고 있어. 내가 기억하는 건지 실제로 아직도 그 악취가 계속 나는 것 같아.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지내는 거 보면 아무래도 내 뇌가 그 냄새에 중독이 되어 잊지 못하는 것 같아. 매해마다 강이나 계곡에서 갑자기 불어난 급류로 인해 항상 인명피해가 있어왔고 물놀이 중 미스테리한 사망사고들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이야기도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났던 건지 저 극초공포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시절 겪었던 실화이다. 그 당시 20년 만에 최대 폭염 속에 노인분들이 열사병으로 인해 뉴스고 신문이고 특보로 자주 보도를 할 때였었다. 여름방학 북춘 수업 중이던 우리들에게는 끓는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교실은 정말이지 미쳐버릴 정도로 더웠다. 북춘 수업 때에는 그나마 선풍기라도 틀어주었지만 그건 역시도 찌는 듯한 무더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친구 A와 함께 교문을 나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현듯 캠핑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내일 뭐하냐? 내일? 글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나가기도 뭐하고. 야 그럼 내일 1박 2일로 캠핑이라도 갈까? 이렇게 더운데? 어디로? 생각해둔 곳이 있어? 여름 캠핑하면 어디겠냐? 당연히 계곡이지. 귀한테도 내가 물어볼게. 그 당시에는 집에서 조금만 멀리 가도 여행을 가는 기분이 들어 설레었기 때문에 당연히 놀러가기로 오케이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놀러갈 생각에 들뜬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고 음식들을 가져가면 놀러가는 것을 부모님에게 들킬까봐 다음날 마트에서 장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말이 왔고 부모님께는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며 거짓말을 하게 됐고 친구 녀석과 마트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야, 일찍 왔네. 비도 곧 온대. 그리고 비네 삼촌이 차로 태워준다더라. 그래, 잘 됐네. 그럼 우리 일단 둘이 먼저 가서 먹을 것들 좀 사고 웃자. 텐트는 네가 가져왔으니 가져갈 먹거리는 내가 살게. A와 나는 마트에서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먹을 것들을 산 뒤 B가 오기로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B가 도착했고 B의 삼촌의 차를 타고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됐다. 그렇게 계곡에 도착하니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물은 줄어 있었고 우리들은 이내 실망을 하고 말았다. 이게 뭐야? 종아리만 겨우 담글 정도겠다. 그러게, 이래선 계곡 온 분위기도 안 나겠는걸? A와 나는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B는 태연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입을 뗐다. 얘들아, 내가 예전에 여기 온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때 우리 가족들이 가던 곳이 있거든? 거긴 내가 알기로는 수위가 꽤나 깊고 넓은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 어떡할래? 야 임마! 안 오고 뭐하냐? 쟤는 언제 간 거래? 저렇게나 준비해 왔는데 안 가는 것도 좀 그렇다. 가보자. 그렇게 우리들은 B가 알고 있다는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도착한 곳은 이곳이 진정한 계곡이구나 할 정도로 물도 많았고 넓었으며 사람도 없어 지상 낙원이 따로 없었었다. 우리들은 부푼 기대 속에 그곳에 헐레벌떡 텐트를 쳐놓고 물놀이도 하며 점심을 먹고 다시 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야,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자. 왜? 벌써 지친 거냐? 그냥 이따가 들어가자고. 때문에 그런 건데. 아이씨, 묻지 말고 그냥 이따 들어가자고 좀. 뜬금없이 B는 우리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다급함에 화를 낸 것인지 B는 미안한 기색을 보였고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들에게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하는데 너네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남들한테는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 외할머니께서 무당이셔서 그런 내력으로 인해 그런 걸 내가 좀 어떻게 영향이 있던 건지, 뭐 특출나게 신기가 있다거나 매일 그런 게 보인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나와 관련된 일이거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접근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일 때가 있어. 엄청 사악한 기운이 느껴지고 불길한 기운이 그곳에서 느껴지면 거기에 뭔가 꼭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뭐를 느낀다는 건데? 뭐 혹시 귀신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맞아. 가족들이랑 왔을 때도 할머니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가족들은 꼼짝없이 못 들어가기도 했어. 아까 처음 도착해서 텐트를 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우리들이 정신없이 물놀이를 하며 놀고 있으니까 하나가 서서히 다가오다 멈추더니 그냥 다시 올라가길래 괜찮은가 싶었지. 야, 그럼 그대로 돌아간 거 아니야? 갔었지. 근데 그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머리들과 몸통이 분리된 것들이 몇 개가 같이 떠내려오더라고. 아직도 저기서 머리만 덩그러니 놓인 채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어. 우리들은 B가 이야기하는 것이 심상치 않음을 느껴 그날 저녁까지 계곡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들 침묵 속에서 조용히 텐트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다
이쪽 계곡에서 노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고 비가 삼촌을 다시 불러 우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됐다. 그날 새벽부터 예상치 못한 장맛비가 시작되어 근처에서는 물난리통의 난리도 아니었고 우리가 갔던 계곡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던 것이었다. 뉴스에서는 우리가 귀신을 본 그곳 밑에 쪽 물이 얕은 계곡에서 텐트에서 자던 일가족들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어린아이들은 사망했다는 보도 내용이었다. 만약 우리들이 귀신을 보게 되었던 깊은 계곡에서 계속 놀고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무사하지 못했을 거란 것을 확신을 한다. 대학 MT를 놀러가면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번엔 바다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극초공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99학번이던 그 당시 2000년도 MT를 울산 주전 바닷가라는 곳으로 잡고 초가을에 떠났습니다. 날씨는 쾌청, 바다는 시원. 바다에 도착한 우리는 일부는 음식을 먹고 일부는 그냥 종아리 깊이의 수심에서 물튀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자갈이라 그런지 느낌이 신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뒤바뀌어 버렸죠. 종아리 깊이의 물가에서 물장난을 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키높이만한 큰 파도가 후려친 겁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주전 바닷가는 해운대나 광안리에 익숙해진 부산 사람들에게 생소했던 것도 사건을 키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깊이. 거긴 급속도로 깊어집니다. 7m 정도만 앞으로 나가면 벌써 수심이 1.8m를 넘겨버렸습니다. 둘째는 자갈. 모래사장과 달리 사람이 쉽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는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높이의 파도를 맞은 10여 명의 사람들은 바다로 쓸려나가게 되죠. 전 넘어진 상황에서 악착같이 자갈에 파이면서 기어 올라오게 됐고 오른손에는 미역 같은 게 휘감겨서 당겨봤더만 같은 과 여학생의 머리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돌이 뭉친 데다 넘어지는 순간에 자갈에 죽자고 손을 파묻어서 딸려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갈에 파헤치며 기어 올라오자 나처럼 기어 올라온 사람들이 여러 보였는데 그제서야 주변이 보이더군요. 갑자기 흐려진 하늘과 사나워진 바다, 그리고 자갈에 까여서 다 깨진 왼손의 손톱. 오른손에 휘감긴 여학생이 머리카락을 풀면서 바다를 보자 거긴 동기와 선배 3명이 아직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뭔가 구하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바다에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119도 불렀지만 주변 횟집에서 배를 빌리겠다고 설치는 학생의 임원들의 노력도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그날 주전바다는 4명의 젊은 운명을 바닷속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그날 이후 자갈로 된 바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은 제게 더 오싹한 기억을 주는데 그날 죽은 4명은 모두 다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내오던 지역이나 근방에서 괴상하거나 무서운 사람들이 꼭 한두 명쯤은 존재하는데요. 이 이야기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며 굉장히 위험천만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난 어릴 적 부유하게 살다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느 지방의 작은 동네로 쫓기듯 이사를 오게 되었어. 한마디로 그 당시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빈민가 같은 곳이었어. 지금 내 기억으로는 그 동네는 평소 맑은 날이 거의 없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희뿌연 안개가 지속된 그런 동네였어. 우리가 살게 된 집은 방 두 칸에 작은 골목길이 있는 집이었는데 그 동네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좁은 골목이 사방 1km 정도 펼쳐져 있는 그런 동네였지. 내가 이사 온 지 어느덧 몇 개월가량 흘렀을 때 그날은 아침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라. 난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놀기 위해 일찍 집에서 나와서 동네 중앙에 있는 놀이터로 향했어. 한 5분 정도 가고 있는데 저 골목길 모퉁이에서 동네 아이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난 그 당시 무서움이 아니라 호기심이 생겼고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골목길 모퉁이를 도는 바로 그 순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뽀글뽀글한 파마를 한 아줌마였는데 등에는 웬 보자기에 아기를 메고 있었어. 다가가서 보니 그건 아기가 아니라 여자아이의 커다란 인형이었어. 한 손에는 시멘트 벽돌을 쥐고 있었고 그 아래엔 우리 동네 아이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울고 있더라고. 아줌마는 그 순간 사정없이 두 손으로 든 벽돌로 아이를 내려쳤고 천만 다행으로 아이는 벽돌에 안 맞고 살짝 옆으로 비켜갔어. 난 어린 마음에 너무 끔찍한 광경을 본 거니 그대로 지켜보던 동네 아이들 있는 곳으로 주랭랑을 쳤고 며칠간 집 밖에도 못 나왔어.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친구들의 부름으로 결국 집을 나가서 근처에서 숨바꼭질을 했어. 그 놀이는 그날따라 너무나 재미있었고 저녁 늦게까지 해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놀고 있었어. 어느덧 해는 저물고 다들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 난 술래가 숫자를 세는 동안 함께 숨던 친구와 떨어져 여기저기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어. 마지막이라 더 못 찾을 만한 곳으로 숨기로 했지. 잠시 후 내가 숨은 곳은 이사 오면서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한 어느 막다른 좁고도 음침한 그런 골목이었는데 난 그 중에도 불이 켜지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듯한 그 끔찍한 집에 들어가고 말았던 거야. 살며시 그 집으로 들어간 나는 입식 부엌 형태의 작은 단칸방 집이었는데 난 그때 방으로 들어가진 않고 부엌에 숨어서 술래의 동태를 살폈어. 숨은 지 한 15분 정도 흘렀을 때 함성 소리와 술래를 찾는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후후 5분 정도 지나고 주인은 어둠이 내려앉았어. 친구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안 들리는 거야. 난 바보같이 그 순간에도 속으로 안 잡혔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부엌 밖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아무 인기척도 없던 방문이 활짝 열리며 어떤 아줌마가 나오는 거야. 그 아줌마는 내가 며칠 전에 봤던 어느 아이에게 벽돌을 내리치던 소름 끼치는 그 아줌마였어. 난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그 집을 뛰쳐나와 도망치기 시작했고 10분가량 무작정 골목길을 달렸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잠시 골목길 벽에 기대고 쉬는 중이었어. 갑자기 내가 바라보는 앞쪽 골목길 모퉁이에서 쇳소리 나는 괴성을 지르며 그 아줌마가 날 잡으러 쫓아오는 거야. 나는 그 당시 7살이었는데 그 광경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 골목길엔 가로등 하나 없어서 암흑 그 자체였지. 그렇게 한 10분가량 더 도망쳤을 때 난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불이 켜진 어느 한 주택에 무작정 들어갔어. 그리고 2층 계단으로 무작정 뛰어 올라가서 그 집 문을 마구마구 두드렸고 집 안에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 솔직히 그보다는 나를 쫓아오던 여자를 따돌렸다는 안도감에 문 앞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잠시 뒤 나는 침을 삼키며 눈을 떠 계단 아래를 쳐다보는데 결국 기절해버렸어. 계단 아래엔 그 여자가 어떻게 날 찾았는지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고 있었고 나를 보곤 씩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제 잡았다. 뒷이야기를 해주자면 난 가까스로 문을 연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그 집안에서 보호될 수 있었고 경찰과 대동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 여자는 그 후로도 약 3년 정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린아이들을 해치려 했고 따뜻한 어느 봄날 달리던 덤프트럭에 갑자기 몸을 던져 사망하고 말았어. 그 여자의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도 불분명해. 이 일이 있었던 건 내가 15살 때의 일이야. 그 당시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시골의 고모댁으로 놀러가게 됐지. 나는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근처 강가에서 놀았고 그 탓인지 무척이나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 근데 새벽이 되자 갑자기 심한 복통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갔어. 고모댁의 화장실은 시골집 화장실이라 집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거든. 밖은 무척 어두운 데다가 빛이라곤 옆에 작은 전등뿐이라 너무 무서운 거야. 다행히 마침 밖에는 고모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가 날 보면 엄청 반가워하길래 화장실 가려던 것도 있고 잠시 강아지랑 놀아주다가 다시 화장실로 갔어.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은 어두컴컴한 암흑뿐이었지. 근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고 하자마자 누군가 문을 하고 엄청 세게 두드리는 거야. 화장실에 들어오고 진짜 얼마 안 됐거든. 나는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가만히 서 있는데 그럼에도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아, 누구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순간 밖이 다시 엄청 조용해지더라. 사실 가족 중 한 명이면 아, 너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 근데 아무 말 없길래 뭐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하고 이어서 손이 문통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마치 뭐랄까?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노동자분의 손처럼 매우 거친 느낌의 손이었어. 나는 얼음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한 2분쯤 지나니 손은 무슨 일이 있었나는 듯 쑥 하고 사라져 버리더라고. 나는 손이 사라지는 걸 보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는데 손이 사라진 지 진짜 1초도 안 된 것 같은데 바깥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방금 전까지 미친 듯이 짖어대던 강아지도 문을 열자마자 조용해졌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난 일단 다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고모부랑 아버지께 혹시 새벽에 화장실 가셨냐고 여쭤봤지만 두 분 모두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고모가 문득 생각났다면서 말씀하시길 며칠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누가 사례를 당했는데 그 죽은 사람 손을 아직도 못 찾았단다. 나는 고모의 그 소리를 듣고 머리가 새하얗게 질리게 되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거나 신기한 경험, 미스테리한 일들을 한두 번쯤은 겪으며 살아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 그러한 일들을 겪은 살해자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남들이 소위 말하는 영기가 있다.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어렸을 땐 정신병원 신세를 질 뻔도 했으니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영계가 존재한다. 그로 인해 전생이 있고 또한 업이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현생에서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 경험한 아직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이다. 찌는 듯한 여름 그리고 고3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란 가혹했다. 에어컨도 없었던 시절 선풍기도 한 교실에 2대가 전부였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축축히 젖은 땀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지긋지긋하게 끈적거렸다. 우리 반은 소위 말하는 특설반이었다. 오로지 대학을 위해, 아니 잘 살기 위해 미친 듯이 외우고 또 외웠다. 우리 반에서도 유별난 독종 새끼가 한 마리 있었다. 그놈의 이름은 최현민. 정말 지긋지긋하게 공부하던 녀석이었다. 그놈이 2시간 정도를 잔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썩 좋지 못하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놈은 손목에 검은 고무줄을 감고 다녔고 잠이 올 때마다 그 고무줄을 힘껏 당겨서 놓아버리고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던 녀석이었다. 정말 같은 반 친구 녀석이었지만 존경스러운 한편으로는 무서운 그런 놈이었다. 그놈이 왜 그렇게 공부에 집착했느냐? 그놈 집이 상당히 가난했다. 참고서도 헌책방에서 산 처음부터 자기 거라고는 없었던 녀석.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으로 공부만 파던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던 그 녀석. 그놈이 그렇게 가버릴 줄이야. 뛰는 듯한 여름,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그 독하던 놈이 잠시 눈을 붙인다며 책상에 엎드리더니 그대로 죽어버렸다. 사인은 과로사라고 했다.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다니.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는 그놈의 죽음에도 어쩔 수 없이 그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그런 지나간 이야기로 그놈의 기억을 부정해버리고 애써 입시를 향해 달려갈 뿐이었다.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는. 그놈이 죽은 지 약 한 달 후쯤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나는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밤 12시에 옆에 놈들이 다 집에 갈 때도 마지막 남은 수학 문제 하나에 죽도록 매달리고 있었다.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던 그 문제,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경 정도, 아마 그쯤으로 추측한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척 둘러매고 발걸음을 때려는 순간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그래 이건가 보다. 죽은 그놈 자리에 한 놈이 앉아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왠지 모를 소름 끼치는 그 느낌. 설마 죽은 그놈일까 싶어 아직 안 간 다른 놈이겠지 하며 애써 단정짓고 부정하려 했었다. 그렇지만 왜 하필 그 자리에, 그놈이 죽은 후에 아무도 가게를 꺼려하던 그 자리에. 나는 그래도 왠지 용기를 내어 그놈 옆모습을 보러 그
근처에 갔다. 붉게 충혈된 무언가에 홀린 듯이 책을 향한 그 눈, 피로에 찌든 피부, 쉴 새 없이 중얼거리는 그 입, 바로 그놈이었다. 아, 그때의 공포란 새벽 1시에 죽은 그놈과 단둘이 교실에 마주한 그 공포란 정말이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후들거리는 발걸음을 애써 교실 문 쪽으로 떼어놓으려던 나에게 나지막히 그놈이 한마디 중얼거렸다. 피로에 찌들다 못해 고통스러운 그 목소리로 피곤해. 지금 몇 시냐? 나 얼마나 잔 거냐? 귀신은 자기가 죽은 걸 알 때까지 평생 자신이 죽기 직전 집착하던 것에서 떠날 수 없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놈에게 말했다. 야, 너 임마 이미 죽었잖아 임마. 뭐라고? 내가 죽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 그놈의 얼굴 표정, 정말 잊을 수 없는 슬픔에 가득한 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다. 폐가나 흉가를 탐험하다 보면 실제로도 종종 무서운 상황과 무서운 일들을 겪고는 하는데요. 이번 이야기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저 극초공포와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마도 2달 전쯤이었을 거야.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우리 동네에 있는 유명한 폐가 이야기가 나왔어. 원래 그곳은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사람들은 다 나가고 오랫동안 그냥 폐허로 남아 있었어.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최근 들어 거기 있는 폐가에서 밤마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 뭐 울음소리가 난다나 뭐라나. 아무튼 친구들은 전부 귀신이라고 했고 나는 귀신이 어딨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지아냥거렸지. 근데 내가 술도 많이 취했던 상태라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직접 갔다 오겠다고 나서게 되었어. 그래서 그날 밤 나 혼자 그곳에 찾아갔었지. 도착하는 순간부터 슬슬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 핸드폰 불빛으로 비추며 조금씩 앞으로 가긴 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 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뿐이었고 내 발소리를 제외하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 입꼬리 싸늘하게 누가 자꾸 숨어서 쳐다보는 느낌마저 들더라고. 거기다가 옛날에 봤던 공포영화까지 어찌나 그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순간 말이야,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주 작게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 나도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오기였는지 허세였는지 몰라도 앞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갈 때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문이 살짝 열려있는 방 앞에 서 있는 거야. 흐느끼는 소리는 분명 그 방 너머에서 나고 있었고 돌아서야 할지 문을 열고 그 너머의 것을 눈으로 확인할지 고민하다 마침내 문을 열게 되었지. 그 순간 난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한 거야. 난 보게 되었어. 그건 귀신이었어. 으악! 귀신의 모습은 온몸에 피칠갑을 한 채로 찢어진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귀신이었던 거야.
그 순간 나는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오게 됐다. 근데 말이야, 더 무서운 걸 말해줄까? 내가 이거 경험하고 난 뒤에 다른 친구한테 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애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납치 살인 사건이었대. 그 애가 납치당할 때 입었던 옷이랑 생김새를 내가 봤거든? 근데 내가 봤던 모습이랑 비슷했어. 어때? 이 정도면 내 얘기가 제일 무섭지 않냐? 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들 무섭다며 덜덜 떨고 있었다. 남양 특집이니 뭐니 해서 시작한 그 친구의 이야기는 아마 사실일 것이다. 나도 그 기사를 어렴풋이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친구가 하나 모르는 것이 있다. 그 납치 살인 사건이 처음 TV에 나왔던 건 친구가 폐가를 가고 난 뒤 2주 뒤였다. 아이의 사망 예상 시각은 뉴스에 나오기 일주일 전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친구가 폐가에 간 날에 아이는 아직 살아 있었을 것이다.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에게 이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차라리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테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